첫 출근 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정본부에서 발령장을 받았을 때 동기들은 모두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만 알았습니다. 이게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요. 중앙교도소 8동, 무기징역수 127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여성 교도관이 배정된 건 개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고, 본부에서는 그걸 남녀평등 인사라고 포장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2004년 12월 3일 아침, 저는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8동 복도로 들어섰고, 그 순간부터 제가 느낀 건 시선이었습니다. 무기수들이 감방 창살 사이로 저를 보는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처음 온 신기한 동물을 보듯, 아니, 그것보다 더 노골적이고 불쾌한 그런 시선이었죠. 복도 중간쯤 걸어갔을 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아줌마, 여기 길 잃었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복도 전체에서요. 저는 그 순간 제가 교도관 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독거미 부대 출신이라는 것도 15년간 특수훈련을 받았다는 것도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냥 여자였으니까요. 8동 중앙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 소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교도관, 여긴 좀 특수한 곳이니까 처음엔 적응이 힘들 수 있어. 그래도 뭐 다 사람이니까. 다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교도관님, 생리대 좀 갖다 주세요. 또 웃음이 터졌고 이번엔 더 크고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 나도 필요해. 그 사이즈는 뭐 쓰세요? 박 소장은 헛기침만 했습니다. 제지하지도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뿐이죠. 그냥 무시해.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그렇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혼자라는 걸요. 동료도 상사도 그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무기징역수 127명과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독거미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걸요. 그날 오후 2시 127명 중 가장 위험하다는 강태식이라는 무기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팔동의 실세라고 했습니다. 감방 안에서도 바깥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은 감방 창살에 기대선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치마 입고 들어와?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듯이, 무시하듯이, 마치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듯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은 아직 모르는구나. 독거미가 뭔지, 독거미가 왜 독거미인지.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귀에서 아직도 그 소리들이 맴돌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모욕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력함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127명의 무기수와 45세 여성 교도관 단 한 명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강태식이라는 그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왜 아직도 팔동에 남아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저 멀리 외국에서 듣고 계신 곳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박 소장은 저를 팔동 구석구석 안내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했지만 솔직히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이었죠. 휘파람 소리,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저를 향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들고 걸어야 했습니다. 박 소장은 제가 배정받을 자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면 돼. 점호는 하루 3번,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6시. 그때마다 복도 순찰 돌면서 인원 체크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서 작성하면 되고. 다른 교도관들이랑 똑같아. 똑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야, 오늘 저녁 점호 때 뭐 물어볼까? 나이 물어봐. 결혼했는지도. 전화번호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박 소장은 그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들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소리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더 이상 소리로 인식조차 안 되는 건지도요. 오후 4시쯤 동료 남성 교도관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김 교도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의 이 교도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김 교도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끝을 흐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여긴 좀 특수한 곳이라서 말 걸어도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강태식 같은 애들은 진짜 위험한 놈들이니까 아예 눈도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뭐라고 하면 절대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하는 순간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더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로봇처럼 있어야 됩니다. 로봇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살아왔구나.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저 로봇처럼 아무 감정 없이 있는 척하면서요. 김 교도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서 교도관님은 독거미 부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애들도 알면 좀 조용해질 거고.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묻어났죠. 여성 교도관이 이곳에 배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걱정이요. 저녁 6시 첫 점호 시간이 왔습니다. 127명의 무기수들이 각자 감방 문 앞에 도열했고 저는 김 교도관, 이 교도관과 함께 복도를 걸으며 인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복도 끝에서부터 걷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5번째 감방을 지나갈 때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화장 지냈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동료들의 조언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예쁘네. 운동했어? 결혼했어요? 남편은 뭐 해요? 한 사람씩 한마디씩 제가 지나갈 때마다 던져졌습니다. 질문 같기도 했고 농담 같기도 했고 어떤 건 그냥 노골적인 성희롱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무표정하게 만들고 계속 걸었지만 제 귀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었고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 중간쯤 왔을 때 강태식의 감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감방문에 기대선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가까이 가자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힘들죠? 여기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들이랑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옷 갈아입을 때도 신경 쓰이고. 근데 왜 왔어요, 여기? 그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에 담긴 건 조롱이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죠. 저는 그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딱 1초 정도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걸었습니다. 강태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무시하네. 재미있어. 그리고 낮게 웃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처음이라 그래요. 익숙해지면 나아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익숙해진다는 건 제가 로봇이 된다는 뜻이라는 걸요.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교도소 정문을 나서면서 비로소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거는 순간 귀에서 아직도 그 소리들이 맴돌았으니까요. 오늘 화장 진했네. 다리 예쁘네. 여기가 어디라고 치마 입고 들어와. 집까지는 30분 거리였지만 저는 중간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강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했습니다. 15년간 독거미 부대에서 훈련받으면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받았고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제 능력을 증명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루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건 독거미 부대 안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이곳에서 127명의 무기수 앞에서 저는 그냥 여자였습니다. 교도관도 아니고 독거미 부대 출신도 아니고 그저 치마 입고 들어온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고등학생 딸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밥 먹었어? 아직. 피곤해 보여.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첫날이라 좀 긴장했나 봐. 수진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눈치챈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태식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미있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가야 한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그곳으로.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 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렇게 준비를 마쳤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진이가 등교하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을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수진이도 그걸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정문 경비가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 섞인 하지만
어딘가 구경꾼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팔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간방 창살 사이로 저를 보는 시선들,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누군가 던지는 한마디. 오, 오늘도 왔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어제처럼 반응하지 않기 위해, 로봇처럼 있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 교도관과 이 교도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잠시 후 김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 교도관님, 어제 첫 근무 어떠셨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좀 힘드셨죠? 여기 애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더 심하거든요. 특히 여자 교도관은 처음이니까. 이 교도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몇 가지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규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조언이 아니라는 걸요. 김 교도관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애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는 순간 그게 약점이 되거든요. 둘째, 혼자서 복도 순찰 돌지 마세요. 항상 남자 교도관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셋째, 강태식 같은 위험한 놈들한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걔네는 진짜로 뭘 할지 모르는 인간들이니까. 이 교도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여자 교도관이 배치된 거 자체가 좀 무리수예요. 본부에서는 남녀 평등이니 뭐니 하지만 현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이따가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돕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기 불편해질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제가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날 오후 2시, 저는 그 규칙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 복도 순찰을 돌기 시작했을 때 수감자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자 교도관들과 함께 다녔는데 오늘은 혼자 걷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중간쯤 왔을 때 강태식의 간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어제와 똑같이 창살에 기대서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 혼자 다니네. 용감한데?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교도관. 이리 와봐. 저는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그의 간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교도관과 이 교도관이 말한 규칙을 정면으로 어기면서요. 강태식은 제가 다가오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비웃듯 웃었습니다. 와, 진짜 왔네. 겁도 없어. 저는 그의 간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딱 1미터 거리를 두고요. 무슨 일? 말투는 평평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반말하네. 독거미 부대 출신이라고 그래. 거기서 남자들이랑 같이 구른다며. 재미있었어? 그 순간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모두 창살에 얼굴을 대고 이쪽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태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입 조심해. 강태식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뭐.
때릴 거야? 여자가 남자 때리는 거 한번 봐볼까? 그리고 그는 창살을 잡고 얼굴을 더 가까이 댔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듯 도발하듯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뭐야, 진짜 때리게? 그럼 나도 정당방어로 대응할 수 있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0.3초. 제 오른손이 창살 사이로 들어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고 왼손으로는 그의 머리를 창살에 밀어붙였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던 제압술이었고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창살에 눌렸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제 손이 기도를 정확히 압박하고 있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 걸지 마.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강태식은 창살을 붙잡고 기침을 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웅성거림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 교도관과 이 교도관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김 교도관이 복도 순찰을 돌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애들이 너무 조용해요. 무슨 일 있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복도를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강태식의 감방 앞을 지날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운 듯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시작이라는 걸요. 강태식에게 저는 더 이상 그냥 여자 교도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에게 재미있는 상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강태식은 감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 감방 수감자가 나중에 제게 말해준 내용이었죠. 재미있네. 정말 재미있어. 독거미라. 진짜 독거미였구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방금 강태식이라는 인간에게 전쟁을 선포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인간은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사흘째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 소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감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뭔가 조심스러운 그런 시선이었죠. 강태식 사건 이후 팔동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들려온 대답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 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앉아. 저는 앉았지만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대화가 아니라는 걸요. 박 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한숨을 한 번 크게 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서 교도관, 어제 강태식한테 손댔다며? 네. 왜 그랬어?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교도관을 모욕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계속 도발했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대면 안 되지.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무시하라고 했잖아. 여긴 남자 교도소야. 무기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자 교도관이 수감자한테 폭력을 쓰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요. 소장님, 그런데 강태식이 먼저. 박 소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그 친구가 먼저 도발했다는 거 알아. 근데 서교도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냐가 아니야. 수감자가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곤란해진다는 거지. 민원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 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제 민원 넣을지 모르거든. 여자 교도관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면 본부에서 조사 나올 거고, 그럼 우리 팔동 전체가 문제가 돼. 이해하지? 이해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강태식한테 당한 모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제가 느낀 수치심이나 분노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곤란해지지 않는 것뿐이구나. 박 소장이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교도관, 솔직히 말할게. 여기 여자 교도관 배치한 것 자체가 좀 무리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본부에서 남녀평등 어쩌고 하면서 결정한 거지만 현장은 다르잖아. 여긴 무기수들만 있는 곳이고 솔직히 말해서 여자 교도관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본인도 힘들 거고 우리도 신경 쓰이고 수감자들도 적응이 안 되고.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요? 박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어때? 여자 교도소도 있고 본부 행정직도 있고 거기 가면 훨씬 편할 텐데. 여기서 계속 있으면 서 교도관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계속 이런 일 신경 써야 되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걱정해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가 일하기 불편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저보고 알아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가 뭐가 좋아서? 제가 배정받은 곳이니까요. 배정은 바꿀 수 있어. 내가 본부에 말하면. 소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강태식한테 손을 댄 건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저를 모욕했고 도발했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한 겁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박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는 거지. 차라리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도관들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했어야지. 보고를 하면 도와주십니까? 뭐, 제가 성희롱당하고 모욕당한다고 보고하면 소장님이 강태식을 징계하실 겁니까? 박 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면 근무하러 가겠습니다.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서 교도관,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수감자한테 절대 손대지 마. 민원 들어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문을 열고 나오면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 교도관과 이 교도관이
제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소장한테 불려갔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저는 제자리에 앉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강태식 건으로 뭐라고 하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강태식이 저한테 한 말, 두 분도 들으셨죠?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교도관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죠. 그런데 그게 뭐 여기서는 일상이라서. 일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 교도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수감자들한테 욕 많이 먹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편해서 그렇지. 일일이 대응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남자 교도관이 욕먹는 거랑 여자 교도관이 성희롱당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교도관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서 교도관님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진짜로 여기서 버티려면 그냥 참는 게 답이에요. 대응하면 더 심해지고. 그럼 계속 참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도관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차라리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솔직히 여기는 여자 교도관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박 소장도, 김 교도관도, 이 교도관도,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저보고 알아서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점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수감자들이 감방 문 앞에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김 교도관도 이 교도관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강태식의 감방 앞을 지날 때 그는 창살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소장한테 혼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이길 수 없어. 너 혼자잖아. 우린 127명인데. 저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그를 봤습니다. 강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장도 내 편 안 해줘. 교도관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내가 빨리 나가기만 바라고 있어. 알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여긴 교도소야. 소문 안 도는 게 없어. 소장이 너보고 다른 데로 가라고 했다며. 교도관들도 너 때문에 불편해한다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내가 아무리 독거미 부대 출신이든 뭐든 여기선 의미 없어. 혼자서는 못 이겨.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 그냥 핸들을 잡은 채로요. 강태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127명의 무기수 앞에 동료도 없고 상사의 지원도 없고 그 누구의 편도 받지 못하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저녁 뭐 먹을래?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출발한다. 뭐 먹고 싶은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어.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 전화를 끊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정말로 다른 부서로 옮길까? 이렇게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계속 싸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떠나면 다음에 오는 여자 교도관도 똑같은 일을 겪을 테니까요. 그리고 강태식 같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정말로 다른 부서로 옮길까? 이렇게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계속 싸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떠나면 다음에 오는 여자 교도관도 똑같은 일을 겪을 테니까요. 그리고 강태식 같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팔동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제압당한 이후 수감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비켜서는 사람들이 생겼고 성희롱 발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수감자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죠. 김 교도관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원래 이렇게 얌전한 애들이 아닌데. 이 교도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독거미 부대 출신은 다르네요. 강태식 한 번 제압했다고 소문났더니 다들 눈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소장도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 교도관, 팔동이 많이 안정됐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처음엔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나 봐.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강태식도 더 이상 저를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감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아예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죠. 마치 저를 인정한 것처럼 아니면 포기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도 떨리지 않았고 귀에서 맴도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 좋아 보여. 그래? 응. 요즘 계속 힘들어 보이더니 오늘은 괜찮아 보여.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팔동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정말로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강태식이 조용해진 건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 인간은 지금 더 비열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제 딸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팔동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제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고 복도를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비켜섰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제게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김 교도관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서 교도관님, 진짜 대단하세요. 팔동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었어요. 소장님도 되게 만족해 하시던데요. 이 교도관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역시 독거미 부대 출신은 다르네요.
강태식 같은 놈도 요즘 완전히 얌전하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강태식은 더 이상 저를 도발하지 않았고 제가 복도를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며 마치 저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게 항복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이 드디어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믿었죠. 박 소장도 복도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 교도관, 요즘 팔동 분위기 정말 좋아. 민원도 없고 사고도 없고 이대로만 가면 우리 동이 모범동으로 선정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 모욕감과 무력함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고 매일 아침 교도소로 출근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진이도 그걸 느꼈는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아졌어. 한동안 되게 힘들어 보이더니. 그래? 응. 처음에는 매일 피곤해 보이고 뭔가 화나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은 괜찮아 보여.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적응이 좀 된 것 같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수진이가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걱정됐거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팔동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날들이 올 거라는 기대, 그런 것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사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시간이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언제 와?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전화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곧 출발할게.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응.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급하게 다가가 딸을 안았고 수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진정하는 데까지 10분도 넘게 걸렸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응. 학교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수진이 맞냐고 물어봤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대답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 뭐라고 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내 엄마 교도관이지? 라고 물어봤어. 나는 대답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엄마한테 전해달래.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우리 아는 사람을 좀 괴롭힌대.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공포였습니다. 제 딸이, 제 18살 딸이 조직폭력배들한테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더 했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조심해야 될 텐데. 라고 했어. 그리고 웃으면서 갔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진정시키고 방으로 보낸 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조용해진 이유를, 저를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비열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팔동 복도로 들어섰을 때 강태식의 감방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저를 보고 웅성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감방 앞에 섰을 때 그 인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 일찍 왔네. 잠 잘 잤어? 저는 창살을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강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딸, 아, 그 예쁜 애? 고등학생이라며? 학교 잘 다니던데? 제 손이 창살을 더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강태식이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거미 부대 출신도 딸은 못 지키나 봐. 여긴 교도소야. 너 혼자서 우릴 다 이길 수 있어? 우린 나가도 할 일 없는 인간들이거든. 근데 넌 딸 키워야 되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경고했어. 다시는. 강태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경고. 웃기네. 여기서 경고가 통해. 너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그는 창살에 더 가까이 얼굴을 댔습니다. 조용히 해. 그냥 로봇처럼 근무 나서. 우리한테 터치하지 말고, 그럼 딸도 조용히 학교 다니고, 너도 조용히 월급 받고. 그게 서로 좋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고. 아, 그리고 이거 다른 교도관들한테 말하지 마. 말해봤자 증거 없으면 의미 없어. 오히려 너만 곤란해져. 알지?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교도관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네. 혹시 아프세요? 병가 쓰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박 소장에게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강태식 말대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감자를 모함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신고합니까? 누가 협박했는지도 모르고 강태식과의 연관성도 증명할 수 없는데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제가 무력하다는 게, 그게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수진이는 그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태식의 말대로 조용히 있어야 할까? 딸을 지키기 위해 굴복해야 할까? 그렇게 하면 저는 다시 로봇이 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아무 감정 없이 그저 참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15년을 보내고 수많은 훈련을 견뎌내고 그렇게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4시쯤 저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독거미 부대 시절 저를 독거미라고 처음 불렀던 그 사람. 진중령. 지금은 국정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뭔가가 다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태식은 제게 딸을 협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독거미는 혼자일 때 더 위험하다는 걸 그 인간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펼쳤습니다. 진중령의 번호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는 제가 독거미 부대를 떠날 때 받은 마지막 명함에 적혀 있었고 7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뭔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하지만 어젯밤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그 아이의 눈물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중령님, 서영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7년, 8년, 7년 반쯤 됐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교도관 된 거 소식 들었는데 어때? 적응 잘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진중령의 목소리가 바로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15년간 저를 훈련시킨 사람이었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천천히 하지만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팔동에 배정된 것, 강태식이라는 무기수, 그리고 어제 수진이가 당한 일까지요.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진중령은 제 말을 한마디 끊지 않고 다 들었고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태식, 중앙교도소 8동. 알겠어. 조사해 볼게. 감사합니다. 영희야, 근데 이거 알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그리고 뭐가 나올지도 장담 못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진중령은 잠시 말이 없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거미 정신 잊지 마라.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한 게 독거미야. 알지? 네. 이틀 안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제가 괜한 기대만 하고 있는 걸까? 그날 근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복도를 순찰했고 수감자들을 점검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감방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인간이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제 딸을 협박했던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김 교도관이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요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려고 집에 가는 차 안에 앉았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진중령이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네, 중령님. 강태식 건 조사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인간. 생각보다 큰 놈이더라. 바깥에 조직폭력배 라인이 있어. 박재훈이라는 두목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놈이야. 2000년에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받고 들어갔고 지금까지 팔동에 있어. 근데 문제는 네. 박재훈 조직이 지금도 활동 중이야. 유흥업소, 대부업, 건설업 쪽에 손을 대고 있고 그리고 강태식한테 매달 돈을 넣어주고 있어. 교도소 안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라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진중령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희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박재훈, 그 두목 말이야. 지금 국세청이랑 우리가 협조해서 내사 중이야. 탈세 건으로. 제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진중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흥업소 수익을 빼돌려서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있어. 금액이 상당해. 수백억 원대야.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 잡고 있어. 계좌 추적도 막혀 있고 중간에 돈을 세탁한 흔적도 있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진중령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식이 박재훈 밑에서 일할 때 재무 담당이었대. 돈 관리하는 역할이었어. 그러니까 혹시 강태식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중령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강태식이 협조하면 박재훈 조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국세청도 우리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근데 강태식한테 협조할 이유가 없잖아. 무기수니까 형량 깎아줄 것도 없고. 그럼요. 근데 만약에 강태식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박재훈 입장에서는 강태식이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야. 혹시라도 입을 열까봐. 그럼 박재훈이 어떻게 하겠어?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사고는 일어나잖아. 수감자끼리 싸우다가 다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직접 뭘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중령님, 그게 영희야.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 줘. 국세청이랑 조율해서 강태식을 면회 신청할게. 공식적으로. 그럼 박재훈도 알게 될 거고 강태식 주변 상황이 좀 복잡해질 거야. 그게 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이거 괜찮아?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강태식이 내가 뒤에서 뭘 했는지 눈치챌 수도 있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확실해? 네. 제 딸을 협박한 인간이에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진중령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역시 독검이야. 일주일 후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제 딸을 협박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고등학생 아이를 겁주고 저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몰랐습니다. 독거미는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하다는 걸요. 그리고 독거미는 먹이를 잡을 때 정면으로 덤비지 않는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강태식 앞을 지나갈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그 인간의 비웃는 표정도 무시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박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교도관, 강태식 면회 신청 들어왔어. 누구한테서요? 국세청이랑. 국정원. 박 소장은 서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무기수한테 국세청이랑 국정원에서 면회를 왜 신청하지? 혹시 무슨 사건 있어? 모르겠습니다. 공식 요청이니까 받아줘야겠지. 오늘 오후 2시에 면회실로 데려가.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강태식의 간방 앞에 섰습니다. 강태식, 면회 왔어. 강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누가? 국세청. 그 순간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강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인간의 눈에서 두려움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간방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자.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면회실로 가는 동안 그 인간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했다는 걸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면회실 문 앞에서 저는 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강태식은 면회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벽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면회는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1시간 동안 강태식이 무엇을 듣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조직의 탈세, 증거 부족, 강태식의 협조 요청, 그리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정확히 1시간 후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간방으로 데려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방 문을 닫을 때 강태식이 창살을 잡고 저를 봤습니다. 내가 한 거 맞지?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독거미 부대가 뭔지 이제 알았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중령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협조하기로 했다는 소식, 박재훈 조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녁,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님, 저예요. 강태식 건 어떻게 됐어요? 진중령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영희야, 좀 복잡해졌어. 무슨 일이에요? 강태식 그 새끼가 협조 안 하겠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중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면회 때는 겁먹은 것 같더니 이틀 생각하더니 번복했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박재훈 조직이랑 관련 없다고, 증언할 거 없다고. 그게 무슨. 내 생각엔 박재훈 쪽에서 뭔가 손을 쓴 것 같아. 교도소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했거나, 협조하면 가족을 건드리겠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입 다물면 돈을 더 주겠다든가.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진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강태식 증언 없이는 박재훈 잡기가 힘들어. 물증이 부족하거든.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했구나. 그렇게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강태식은 생각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면회 때는 겁먹은 척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입을 다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복도를 걸을 때 강태식의 간방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인간은 창살에 기대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고 강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국세청 친구들 실망했던데 내가 협조 안 한다고 하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 진짜 순진하네. 국정원 동원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여긴 교도소야. 바깥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나한테는 의미 없어. 난 이미 무기수거든. 더 잃을 게 없는 인간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태식이 창살에 더 가까이 얼굴을 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 딸. 아직도 학교 잘 다니더라. 오늘도 아침에 교복 입고 나가던데.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강태식이 낮게 웃었습니다. 너 진짜 내가 바깥에 사람 없는 줄 알았어? 박재훈 조직이 아직도 활동 중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메시지 보냈어. 입만 다물고 있으면 계속 돈도 주고 보호도 해준대. 근데 만약 내가 입 열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 딸, 이름이 수진이었지? 예쁘더라. 조심해야 될 텐데. 저는 창살을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감히 뭐? 때릴 거야? 때려봐. 그럼 너 징계야. 나는 피해자가 되고 너는 문제 교도관이 되는 거지. 강태식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영희야. 내가 아무리 독거미 부대 출신이든 국정원 친구가 있든 결국 넌 딸 키우는 엄마잖아. 그게 내 약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침대에 누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진이 학교 끝나는 시간 3시 반이지? 조심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교도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은 실패했고 강태식은 오히려 더 배짱을 부리고 있었고 제 딸은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후 3시쯤 박 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실에 들어갔을 때 박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교도관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박 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어. 강태식 건으로. 네. 국세청이랑 국정원에서 강태식 면회 신청한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거 혹시 서 교도관이 요청한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교도관, 이거 큰 문제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했다는 게 알려지면 넌 징계받을 수 있어. 하지만 소장님, 강태식이 제 딸을. 박 소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내 딸이 협박받은 거 안다고. 근데 그거 증거 있어? CCTV 있어? 목격자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의미 없어. 오히려 너만 곤란해져. 본부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커지는 거 원하지 않아. 교도소 이미지 안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 교도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어때? 강태식이랑 계속 부딪히면 너만 손해야. 딸도 걱정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조용히 덮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본부에서 답변 기다리고 있어. 소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이 교도관과 김 교도관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급하게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들렸습니다. 서 교도관 때문에 우리까지 조사받을 뻔했잖아. 국정원까지 동원하면서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들을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실패했고, 강태식은 더 강해졌고, 상사는 저를 버렸고, 동료들은 저를 원망하고, 딸은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가서 수진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교문을 나올 때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수상한 차는 없는지, 낯선 사람은 없는지. 수진이가 차에 타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오늘 데리러 왔어?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 엄마 표정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제 거짓말을 눈치챘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지.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운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포기해야 할까요? 박 소장 말대로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할까요? 딸을 지키기 위해 강태식에게 굴복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중령.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독거미 정신 잊지 마라.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한 게 독거미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획이 한 번 실패했다고, 강태식이 배짱을 부린다고, 그렇다고 제가 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독거미는 한 번에 먹이를 잡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먹이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진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님, 저예요. 영희야,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야?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태식이 협조 안 해도 박재훈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진중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있긴 해. 근데 좀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말씀해 주세요. 강태식 증언 없이도 박재훈 조직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다만 강태식 명의 계좌를 직접 조사해야 돼.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 계좌 말이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감자 계좌 조사하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한데 그걸 받으려면 합리적 의심 사유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교도소 내부에서 강태식이 뭔가 불법 거래를 했다는 정황 같은 거. 그런 정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진중령이 낮게 웃었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위험해. 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해? 네. 진중령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조심해. 이거 들키면 너만 곤란해져.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태식은 제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박 소장도 동료들도 모두 제가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 예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독거미가 진짜 위험해지는 건 한 번 실패하고 나서라는 걸요. 새로운 계획은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진중령과의 통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강태식을 관찰했습니다. 그 인간의 일과 습관,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 모든 걸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식은 매주 금요일 오후 운동 시간에 특정 수감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민호라는 30대 수감자였는데 절도죄로 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대화 같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 후 최민호가 항상 자기 감방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적는 모습이 CCTV에 찍혔거든요. 저는 진중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중령님, 최민호라는 수감자 조사 가능하세요?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려줘. 이틀 후 진중령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최민호, 그 친구 출소 예정일이 2달 후야. 그리고 재미있는 게 박재훈 조직이랑 연결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기록이 있어. 3천만 원. 아직 못 갚았고.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민호가 강태식이 최민호를 통해서 바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 최민호가 출소하면 박재훈 조직한테 전달하고 대신 빚을 탕감받는 거지. 증거는요? 그게 문제야.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도 없고 편지 검열도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교묘하게 하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중령님, 만약에 최민호 감방에서 뭔가 불법 물품이 발견되면요. 그럼 감방 수색이 가능하지. 그리고 압수한 물건들 조사하면서 강태식이랑 주고받은 기록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럼 그걸 근거로 계좌 조사 영장도 받을 수 있나요? 진중령이 낮게 웃었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뭘 계획하는 거야? 교도관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수감자 안전 점검이요. 진중령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이거 들키면 너 끝이야. 그 주 수요일, 저는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김 교도관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서 교도관님, 왜 갑자기 야간을요? 힘든데. 괜찮아요. 집에 있어도 잠 안 와서요. 밤 11시, 팔동은 조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모두 잠들었고 복도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순찰하며 최민호의 감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최민호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들키면 제 교도관 생활은 끝나는 거였고 최악의 경우 저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던
그 아이의 얼굴이요. 저는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최민호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배운 수색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빠르게요. 5분 후, 저는 침대 밑 틈새에서 작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불법 반입 휴대폰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증거 봉투에 넣고 감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야간 순찰 중 최민호 35세 절도 감방에서 수상한 소리 감지. 안전점검차 감방 수색 실시. 불법 휴대폰 일대 발견. 압수 후 보고함. 다음 날 아침 박 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 교도관이 어젯밤 불법 휴대폰을 발견했어. 최민호 감방에서. 교도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수상한 소리가 들려서 안전 점검했습니다. 수상한 소리? 네. 진동음 같은 거였습니다. 박 소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휴대폰 본부에 넘기고 통화 기록 조사할 거야. 최민호는 징계 처분하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 진중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대박이야. 뭐가요? 최민호 휴대폰 통화 기록 나왔어. 박재훈 조직 사람들이랑 연락한 기록이 수두룩해.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 강태식 이름도 나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중령이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법원에 영장 신청했어. 강태식 명의 계좌 전부 조사하는 거. 그리고 방금 승인 났어. 진짜요? 응. 내일 아침부터 국세청이랑 합동으로 계좌 추적 들어가. 강태식이 교도소 안에서 받은 돈, 나간 돈, 전부 다 털어낼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중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한 거 맞지? 뭘요? 최민호 감방에서 휴대폰 발견한 거. 우연이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이거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조직폭력배 박재훈 일당 탈세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전원 검거됐습니다. 국세청과 국정원의 합동수사 결과 교도소 재소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5년간 약 3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저는 사무실 TV를 보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교도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대박. 강태식 계좌로 돈 세탁했대요. 이거 완전 큰 사건인데? 이 교도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식 이제 추가 기소되는 거 아니에요? 자금 세탁 방조죄로. 박 소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어. 강태식 검찰 조사 받으러 나간대. 그리고 박재훈 조직 전원 구속됐대. 그리고 박 소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 교도관, 내가 최민호 휴대폰 발견한 게 결정적이었대. 수고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진짜로. 그날 오후 강태식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감방으로 데려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강태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감방 문 앞에 섰을 때 강태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거지?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뭘? 최민호 휴대폰. 너가 심은 거 맞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있어? 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 없으면 의미 없지. 너도 그렇게 말했잖아. 저는 감방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강태식은 감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졌구나. 저는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독거미 부대가 뭔지 이제 알았어? 철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바깥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자금줄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독거미는 먹이를 천천히 조용히 잡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조금씩 조이고 먹이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요. 그리고 지금 강태식은 그 그물 안에서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본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강태식은 자금 세탁 방조 및 교도소 내 불법 통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독방으로 이송 조치됐습니다. 박 소장이 전체 교도관 회의에서 발표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이 저로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김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 교도관님, 죄송해요. 뭐가요? 저희가 예전에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요. 서 교도관님 힘들 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자기 자리 지키느라 바빴으니까. 이 교도관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국정원까지 동원하고 박재훈 조직까지 다 잡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독거미 부대에서 배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더 강해지는 법. 두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을 독방으로 데려가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와 마주했습니다. 팔동 복도를 걸을 때 수감자들은 모두 창살 사이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의 몰락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 무엇이 선을 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독방 건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을 때 강태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교도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졌는지 알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렸기 때문이야. 그게 내 실수였어. 여자 교도관 하나쯤이야. 겁주면 되겠지 했는데. 저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뭐, 그게 너의 본성이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비겁한 방법으로 위협하는 게 내 본성이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무기수인 거야.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말했지. 혼자서는 못 이긴다고. 127명 대 1명이라고. 근데 너 혼자가 됐을 때 결국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독방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교도소야.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이 안에 갇혀 있어. 근데 나는
저는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매일 밤 집에 가. 내 딸을 안아주고 밥을 먹고 자유롭게 살아. 그게 나랑 너의 차이야. 강태식은 독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팔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저를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켰고 점호 시간에는 조용히 도열했으며 복도에서 성희롱 발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감자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교도관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책 좀 빌리고 싶은데 신청 어떻게 해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발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저는 그에게 신청 방법을 알려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긴 건 강태식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이 공간에서 여자 교도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박 소장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 교도관, 요즘 팔동 정말 안정적이야. 민원도 없고 사고도 없고 내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로 옮길 생각 아직도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겠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내가 여기서 버티지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틀렸네. 미안해.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면서 팔동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제 자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직폭력배 박재훈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탈세 및 자금 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됐으며 저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었고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복도 정리하느라. 밥 먹었어? 아니, 엄마 기다렸어. 같이 먹자. 저는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라는 걸요. 이 평범한 일상, 딸과 함께하는 저녁, 웃으며 밥을 먹는 이 시간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진짜? 진짜. 수진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이가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워. 갑자기 왜? 그냥. 엄마가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나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애쓰는 거 다 알아. 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수진이 덕분에 버틴 거야.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 수진이는 한참을 제 품에 있다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서 교도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127명의 무기수가 있었고 강태식은 독방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었고 내일도 저는 그곳으로 출근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독거미는 혼자 있을 때 더 강하다는 걸 저는 증명했으니까요. 몇 주 후 교정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팔동이 올해 모범 교정시설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전체 회의에서 그 소식을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우리 교도관들 덕분입니다. 특히 서영의 교도관, 수고 많았어요. 교도관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한수감자가 창살 사이로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축하드려요. 저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얻은 건 승리가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걸요. 강태식을 이긴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공간에서 제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여자 교도관이라서 무시당하지 않는 곳, 교도관으로서 존중받는 곳, 그리고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저는 복도를 걸으며 처음으로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거미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독거미는 이제 이곳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